대체 이게 뭐길래 운명을 바꿀 만한. 자, 그럼 우리 이제 확실하게 빼도 박도 못하게 미국 나라와 달러 공주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주 오랜만에 리치 인사이드로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달러에 대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촬영일을 기준으로 달러당 1341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사실 경제나 금융 공부 같은 거를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아무래도 달러가 아닐까 싶은데요. 달러, 이 어째서 예쁘게 프린팅되어 있는 이 종이 쪼가리가 엄청난 힘을 가진 기축통화로 인정을 받기 시작했던 걸까요? 대체 이게 뭐길래 달러 하나에 세계가 흔들리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게 됐을까요? 달러가 세계의 기준통화로 유통되기 시작한 건 1944년 브레튼 우드 조약 때부터였는데요. 하지만 달러가 처음부터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축통화는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써야만 진정한 기축통화가 되는데, 당시만 해도 유럽의 선진국에서 쓰이는 화폐들이 공동으로 통용이 되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저 환전을 위한 기준통화 정도의 역할만 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한 사람의 위대한 천재가 달러를 진정한 기축통화의 반열 위에 올려놓게 되는데요. 그가 바로 헨리 키신저였죠. 그는 달러의 운명을 바꿀 만한 기발한 전략 하나를 고안해내요. 키신저는 당시에 마구 떠오르고 있던 석유의 미래 가치를 봅니다. 포드사에서 세계 최초의 양산형 차 모델 T를 1908년에 발표를 했는데요. 1930년대에 들어서 최초의 여객기까지 등장을 하면서 석탄의 시대는 가고 세계는 바야흐로 석유 수요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또 그것보다 중요했던 건 전쟁 물자로서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었죠. 군사력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결국에는 공군력이었는데 비행기를 띄우기 위해서는 석탄을 쓸 수는 없었으니까 말이죠. 키신저는 이런 석유를 오로지 달러로만 사게 한다면 진정한 기축통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중동의 전쟁이 한창이던 시절, 그는 주요 산유국들과 매우 배타적이고 또 독점적인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오로지 달러로만 석유를 체결하겠다는 계약이었죠.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했어요. 키신저는 한 가지 전략을 더 구사합니다. 1960년 9월 14일 키신저는 숨은 조력자가 되어서 중동의 석유 수출입 기구인 오펙을 결성하게 되는데요. 이들의 단체 행동이 1972년 1차 오일 쇼크를 통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미 석유는 오로지 달러로만 구매가 가능해요. 그런데 오일 쇼크로 인해서 석유 가격이 급등했죠. 그럼 그만큼 달러의 수요도 어쩔 수 없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달러를 확실하게 빼도 박도 못하게 기축통화로 만든 결정적인 사유가 된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1971년 이후로는 닉슨에 의해서 달러와 금의 태환이 중단이 됐었어요. 베트남 전쟁 때문에 더 많은 돈이 필요했던 미국은 금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달러를 마구 찍어냈었거든요. 금과의 환전을 요구했을 때 금을 내어주지 못하면 달러는 부도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금과 아예 바꿔주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971년 이전에는 달러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 금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있던, 황금성이 보장되던 달러가 1971년 이후로는 금과 바꿀 수 있는 보장마저 사라졌다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달러를 기축통화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태환이 중단된 직후의 세상은 달러화에 대한 불신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었고, 달러화의 가치는 속락했어요. 당시 연준은 그 속락하는 달러의 가치를 붙잡기 위해서 금리를 19%까지도 올렸었으니까요. 하지만 두 차례에 걸친 오일 쇼크는 달러를 기사회생하게 만듭니다. 휴지가 될 것으로 생각했던 달러가 하루아침에 석유와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기축통화가 된 거예요. 두 차례의 오일 쇼크를 거치면서 에너지 가격의 급등만큼 달러의 수요는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석유의 요처가 나날이 커지게 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는 달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점을 분명하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죠. 즉, 에너지 시장을 장악함으로써 진정한 기축통화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고 세상에 유통하면서 수십 년에 걸쳐서 엄청난 시뇰리즈를 얻게 되죠. 자, 근데 그럼 끝일까요? 미국 나라와 달러 공주가 happily ever after,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일까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손이라서 100배짜리 은총을 하늘에서 그냥 내려주시고 그냥저냥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헨리 키신저의 노력과 묘수로 지구 역사상 최고의 기축화폐가 완성이 되었지만, 그 막강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피나는 노력을 쏟아왔어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1년 전쯤에 이란이 왜 악의 축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칫 금태환의 중단으로 휴지가 될 뻔했었던 달러가 오히려 기축통화로 승세를 굳힐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석유 때문이었잖아요. 하지만 중동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인 아리안족이 달러에 대한 반란을 일으킵니다. 오펙 구성국들이 오로지 달러만 받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석유 시장을 중동에 건설해버리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한 거예요. 게다가 오로지 달러가 아니라 다른 화폐까지 모두 받겠다고 선언을 해버리면서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살 수밖에 없었겠죠. 미국은 어떠한 통화라도 환영하겠다는 그들이 해외에 석유를 팔지 못하도록 세계적으로 위험한 깡패의 나라라고 낙인을 찍어버리고 빗장을 채워버려요. 이란은 핵을 개발해서 지구를 위협하려는 깡패의 나라다 라고 하면서 마치 정의를 심판하려는 듯 보였지만 정작 속마음은 달러를 지키려는 조치였죠. 사실 핵을 가지려고 했던 게 문제였다면 이미 무기급 핵을 보유하고 있었던 파키스탄이 먼저 경제 봉쇄 조치의 대상이어야 했으니까요. 아시다시피 달러가 누리는 주조이익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그들은 자동차나 배가 필요하다면 그저 달러를 뚝딱 찍어서 사올 수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달러가 누리는 100배의 신유리지를 부러워할 수밖에 없었죠. 반란이 있었다면 당연히 이쯤에서 달러에 대한 도전자도 나타납니다. 냉전이 무너지고 세상이 다극화 체제가 되면서 달러가 누리는 절대적 지위에 조직적으로 도발하는 힘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 차례의 도전 끝에 유로화가 그 첫 번째 도전자로 나섭니다. 유로존에서 통용되는 유로화는 오로지 달러만 유통되던 시대에 막을 내리게 했고 유로화의 성공적인 정착은 더 많은 곳에서 지역 화폐를 꿈꾸게 하는 계기가 되는데요. 유로화에 이어서 남미에서는 메르코수르를 중심으로 공동의 화폐를 유통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중국의 위안화까지 아시아의 패권을 노리고 등장하죠. 유대인들은 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도발을 원천 봉쇄하려고 하지만 이 똑똑한 유대인들은 모든 케이스에 동일한 전략을 구사하지 않았죠. 이란은 빗장을 채워서 반란의 싹을 제거했지만 유로존에서는 더 큰 바람이 부니까 오히려 유로화의 태동에 동참을 한 거예요.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유로화의 지분에도 유대인들이 관여하면서 소위 대리점 체제를 구축하죠. 물론 그들은 다 계획이 있었어요. 언제든 달러의 권위를 넘어서는 무례를 범할 경우 단번에 처리해버릴 수 있도록 은밀하고 치명적인 독을 심어두는데요. 그리스라고 하는 맹독을 심어두죠. 그들이 은밀하게 심어둔 독이 어떻게 작용했는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얘기 해드릴 거니까요. 우리 잊지 말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럼 안녕.